박시전. 조선시대 인조임금 때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득춘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늦지막이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어요. 선녀는 아기를 목욕시켜주며 말하였어요. 이 아기가 자라거든 반드시 금강산에 있는 처녀와 혼인시키세요. 선녀는 이렇게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득춘은 아들의 이름을 시백이라 짓고 정성껏 길렀어요. 시백이 자라 15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점잖은 선비가 이득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현옥이라 합니다. 이득춘은 금강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 딸과 댁의 아드님을 혼인시켰으면 합니다. 제 딸의 얼굴이 못생겨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득춘은 시백이 태어나던 날 선녀가 하였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얼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 생김새보다는 마음씨가 중요하지요. 혼인시키도록 합시다. 마침내 시백과 금강산의 처녀는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첫날 밤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본 시백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저렇게 못생겼다니. 신부 박씨는 주먹코에 얼굴이 온통 얼기설기 얽은 곰보였어요. 그리고 양 어깨에는 혹이 나 있고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까지 났어요. 시백은 잠시도 참을 수가 없어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못난 놈! 겉모습이 그토록 중요하더냐? 아버지 이득춘이 아들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남편 시백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 식구들 역시 박씨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모두 코를 싸쥐고 고개를 돌렸어요. 박씨가 시아버지께 간청했어요. 아버님, 뒷뜰구석에 작은 초가집을 한 채 지어주십시오. 알았다. 곧 지어주마. 초가집이 다 지어지자 박씨는 이름을 피화당이라 지었어요. 피화당은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박씨는 피화당에서 몸종 개화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박씨는 시아버지 이득춘에게 말하였어요. 아버님, 내일 아침 장에 나가면 말장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인에게 가장 야위고 병든 말을 300냥에 사오게 하십시오. 이득춘은 곧 하인에게 말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하인이 장에 가보니 정말 바싹 마른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이 말 얼마요? 7냥이요. 7냥짜리 말을 300냥에 사오라니? 옳지. 나머지 돈은 내가 갖자. 하인은 7냥을 내고 말을 샀어요. 말을 본 박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이 말은 300냥짜리인데 7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득춘이 놀라 하인에게 물었어요.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당장 가서 말값을 마저 주고 오지 못할까? 하인은 그 길로 장에 가서 말값을 다 주고 왔습니다. 박씨가 하인에게 말하였어요. 오늘부터 이 말에게 깨 한 대와 쌀 반 대를 섞어 쏜 죽을 먹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마님.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말은 몰라보게 달라져 살이 찌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가 다시 시아버지에게 말하였어요. 아버님, 내일 중국에서 사신이 올 것입니다. 하인에게 말을 데리고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사신이 말을 팔라고 하면 말값이 38,000냥이라 하게 하십시오. 아니, 말 한 필값이 그렇게 비싸더냐? 네. 하지만 사신은 반드시 우리 말을 살 것입니다. 다음 날 하인은 말을 끌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중국 사신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말이 있었다 해. 사신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 말을 내게 파쇼. 값은 얼마나 하오? 38,000냥이옵니다. 사신은 당장에 38,000냥을 내고 말을 사갔어요. 정말 훌륭한 말이었던 거야. 그릇에 7냥짜리를 300냥이나 주고 산 거고.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를 보게 되었어요. 박 씨는 몸종 개화를 시켜 이시백에게 연적을 보냈습니다. 나리, 마님께서 이 연적을 나리께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연적? 연적이라면 내게도 있다. 이 연적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 하신답니다. 할 수 없이 이시백은 박 씨가 준 연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박 씨의 말대로 이시백은 장원급제를 하였어요. 그러나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강산에서 박 씨의 친정아버지가 오셨어요. 얘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네 나쁜 운이 모두 풀렸으니 앞으로는 편히 살도록 해라.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님? 오냐, 내일 새벽 몸을 깨끗이 하고 내가 일러주는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본디 네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박 씨의 친정아버지는 말을 마친 후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목욕을 하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박 씨의 못생긴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박 씨는 예쁜 부인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놀라 물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저는 전생에 죄가 많아 지금까지 흉한 얼굴로 살았어요. 이제 죄값을 다 치러 본디 얼굴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를 박대했구나. 박 씨의 남편 역시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구려. 그 무렵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임경업 장군과 함께 북쪽 오랑캐를 쳐부순 거예요. 이 때문에 오랑캐 나라 임금은 이시백과 임경업 장군을 원수로 여겼어요. 임경업과 이시백을 없앨 사람이 없느냐? 그때 공주 기룡대가 나섰어요. 아버님, 제가 두 사람을 없애겠어요. 오, 공주가? 네,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냐, 무술이 뛰어난 공주가 가겠다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서 다녀오도록 하라. 기룡대는 남장을 하고 이시백의 집을 찾아왔어요. 기룡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박 씨는 태연히 기룡대를 맞았어요. 주인 나리께서는 지금 안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박 씨는 술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약주나 한잔 하시지요. 기룡대는 박 씨가 권하는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박 씨는 기룡대의 몸을 뒤졌어요. 그 순간 기룡대의 칼이 저절로 칼집에서 나와 박 씨를 향하여 날아왔습니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박 씨가 칼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칼은 방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룡대가 벌떡 일어나 박 씨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마님.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 네 임금에게 알려라. 조선은 오랑캐 따위를 겁내지 않는다고. 알겠느냐? 박 씨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바람이 휙 불어와 기룡대를 실어갔어요.
기룡대는 자기 나라까지 날아가 궁전 마당에 떨어졌어요. 어찌된 일이냐, 이시백과 임경업은? 아버님, 박씨 도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이, 괘씸한 것. 지금 당장 조선으로 쳐들어가자. 곧 용골대와 용홀대 형제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용홀대와 부하들이 이시백의 집으로 밀어 닥쳤어요. 박씨를 찾아라! 그때 어디선가 개화가 나타나 용홀대에게 칼을 던졌어요. 으악! 용홀대는 그 자리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용홀대가 죽자 형 용골대가 달려왔습니다. 박씨는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해.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가 말했어요. 박씨는 도술이 뛰어나니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그렇다면 이 집에 불을 지르도록 하라. 용골대의 부하들은 이시백의 집에 불을 질렀어요. 호호호, 어리석은 것들. 박씨의 웃음소리와 함께 바람이 용골대의 병사들 쪽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몰려온다. 용골대와 부하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아니, 이번엔 폭풍우와 오박이! 용골대와 부하들은 폭풍우와 오박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었어요. 용골대는 할 수 없이 박씨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더 조선을 넘본다면 너희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용골대와 부하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박씨의 공을 높이 칭찬하였어요. 박씨는 정경부이네. 남편 이시백은 영의정에 임명하노라. 그 뒤 박씨는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